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북클럽 13번째 책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잘 읽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낭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볼륨을 끄고 독서해 주세요. 50페이지에 제가 읽던 부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태국 사람들은 제가 자란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환영한다고 진심으로 확신하는 서양인들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나를 싫어하거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환영해 주리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어이, 내가 왔어. 반가운 일이지? 내가 끼니까 더 즐겁잖아. 다들 내가 와서 기쁘겠지? 당연한 소리지만 다들 나를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다소 과장해서 묘사하긴 했지만 저는 태국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스스럼 없는 태도가 부럽고 좋았지요. 명상이 주는 혜택에 터무니없이 큰 기대를 안고서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치앙마이 공항 외곽의 작고 번잡한 마을에 있는 사원이었지요. 벼룩투성이 개들이 사방에서 컹컹 짖으며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 먹으려고 얼쩡거렸습니다. 게다가 사원 앞에선 지역 음악 축제라도 열리고 있는 것인지 때때로 전자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젊은이들은 무대에서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제가 명상 과정을 듣기로 되어 있는 곳 바로 옆이었지요. 승려들은 줄곧 담배를 피우고 한담을 나누면서 소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다 저 같은 서양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분위기와 상관없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명상 수련 과정에서 두 번째로 참여하던 날, 제 생각이 어떠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45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마음 챙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호흡만 잘하면 돼. 그간의 절망은 이곳에서 다 떨쳐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어쩌면 헤일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나저나 오늘 점심은 뭘까? 어제 나왔던 음식은 고향에선 개도 안 먹을 정도로 형편없었어. 그런데 이 근처에는 나무마다 뜨거운 햇살을 받아 잘 익은 열대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아니 집중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런데 커피는 진짜 아쉬웠어. 가만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 우리 같은 서양인 배낭족들이 자금을 대니까 이곳이 돌아가는 걸 텐데 모금하면 우리가 다 채워주는 네스카페 하나 변변히 대접하지 않는다니. 괜찮은 이탈리아산 커피 메이커를 하나 갖다 놓으면 투자금쯤은 금세 회수할 텐데. 코르타도, 에스파냐의 전통적인 우유를 넣은 커피, 카푸치노. 이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명상하면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관심을 빼앗기다니. 누가 나한테 사원식단을 신경 쓰라고 했니? 그나마 아무도 못 들어서 다행이네. 난 누구보다 진지하게 명상해야 할 사람이야. 정신 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해. 내 몸을 느껴보자. 다 내려놓고. 부처님은 내려놓는 걸 좋아하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루하냐? 뭔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냐? 설마 이게 다라고? 내 안에서 불꽃이 터지려면 천상의 쾌락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난 준비가 다 됐다고. 명상을 진지하게 시도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분별 있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알고 보면 대부분 사고 과정이 이리저리 날뛰는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는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많은 이가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금세 고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잠깐뿐입니다.
죽은 사람의 마음만이 계속해서 고요할 수 있지요.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두뇌를 쓰기 마련인데 본래 우리 안을 구상하고 그 안을 다른 안과 비교해서 새로운 안을 재구성한 뒤 그것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두뇌의 일이니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전혀 검열되지 않은 채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직면하면 당황해서 겁을 먹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남들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아마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할 테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네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내면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고개에 주목할 줄 아는 것은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그런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생각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그 생각에 더 냉철하게 접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희한한 생각이 또 떠올랐군요. 괜찮아. 어차피 난 그 생각을 놓아버릴 거니까. 저는 이제 막 내면을 탐사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방금 그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혼돈에 빠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신과 자기 생각 사이의 거리를 두려 하는 사람들이지요. 머지않아 반드시 더 겸허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요. 또한 자기 자신과 자기 신념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많지요. 말하지 않아도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만 같습니다. 난 아직 마음을 다 비우지 못했어요. 당신도 아직 마음을 다 비우지 못했군요. 난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군요. 난 이따금 엉뚱한 생각에 빠지곤 해요. 당신도 그렇군요. 난 어떤 일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사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이력을 지녔든 간에 우리의 내면이 작용하는 방식은 대체로 닮았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면 더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한 양 신용하느라 기진맥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과 서로 돕고 나누고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위성처럼 고독하게 홀로 부유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의 아름답고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도 자신이 그들만 못하다는 내면의 속삭임에 더는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한 달짜리 명상 수련 과정이었지만 나흘 만에 도망치듯 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흥미를 느끼는 강좌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3년 과정을 끝까지 마친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1987년엔 연습 경기만 겨우 9번 뛰고서 35도로 펄펄 끓는 날씨에 세비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지요. 당시 입었던 두툼한 면 티셔츠에 젖꼭지가 쓸려서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이번에는 중도에 포기했던 겁니다. 네 번째 날 저녁 치앙마이 시내에서 포도주를 한 병 시켜놓고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그리 힘들었을까요? 나무 판때기에 누워 자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지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형편없는 음식이나
형편없는 음식이 남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쉼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독설을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쉼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독설을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시키려 했어도 제 마음은 끊임없이 인신공격과 자기 회의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긴 했습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저 자신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나 자신이 좀 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본 모습을 좀 더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은 있었습니다. 더는 제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내부와 외부 상황에 전적으로 달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는 사실은 체득했습니다. 제 의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아무 의심 없이 믿지는 않게 되었지요. 그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얼마 뒤 결국 사주 과정을 마치려고 시끌벅적한 작은 마을의 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내린 제일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끝에 기어이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타낫이라는 중국인 스승이 있었는데 그만두겠다고 할 때마다 웃으며 위로해 주셨지요. 따끈한 두유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한 잔 푹 자도록 해요. 당신은 이걸 하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는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실제로 매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왜 인생의 무상함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힘든 시절조차 영원히 지속되진 않지요. 그것이 부처님이 준 2번째 선물입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제 내면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받아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 흐트러진 관심을 걷어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진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관심을 걷어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준 3번째 선물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관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스갯거리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이지요.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는 삶에서 존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에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생각 또한 그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도 통계하지 못하지요. 다만 어떤 생각은 더 오래 품으며 고치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요. 불교에 막 기이한 여느 서양인처럼 저도 불교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중 한 권이 길을 바라보기였습니다. Seeing the Way. 이 책은 태국 북동부의 한 서원이 등장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숲속 승려, 포레스트 멍크들이 거기서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제 안에 작은 씨앗이 하나에 뿌려졌습니다. 나도 태국에 가서 숲속 승려가 될까? 그 뒤로 읽었던 책의 모든 책장이 그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작은 씨앗은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식탁에 앉아서 흙 속에서 조그만 싹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요. 그래, 숲속 승려를 만나본 적은 있니? 아니요, 그냥 책에서 읽기만 했어요. 그럼 숲속 사원에 가본 적은 있니? 아니요. 비온, 마음을 확실히 먹은 거니? 네. 또다시 내면의 직관에 의지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만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에스파냐에서 5초도 걸리지 않아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하던 때와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제 별난 측면에 그리고 제가 남들 다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사실에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터였지요. 두 분은 그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에게 변하지 않는 조용한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소중했습니다. 이쯤에서 제 아버지가 호보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아버지로 부모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과 나중엔 극히 보수적인 도시인 살트셰바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아버지로 등극했다는 점을 언급해 두겠습니다. 그랬으니 당신 아들이 출세길을 마다하고 태국의 한 사원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겠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해도 그리 이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용케 받아들이셨지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길을 뚫었던 것도 줄곧 네팔 농부들이 걸치는 헐렁하고 거칠거칠한 면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버지 눈에는 다갑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의 눈에도 멋져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 특이한 인생 여정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의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승려가 될 때까지 5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뭐냐, 그런데 그 계율이란 게 뭐냐? 아버지가 다소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5가지 계율을 차례대로 읊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것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성행위를 삼가며 거짓말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계율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다른 계율은 그럭저럭 넘어갈 만했지만 아버지에게 술 없이 산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버지가 그어놓은 과도한 근본주의와 아닌 것의 경계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 관계가 특별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길러준 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분들은 아마 자신들의 한계 내에서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분들은 아마 자신들의 한계 내에서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전제입니다.
저는 집에서 보냈던 마지막 몇 달 동안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크고 깊어졌습니다. 사원으로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부모님이 물었을 때 저는 예전처럼 다 같이 알프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장성한 세 형제까지 모두 함께 알프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식구들은 상당히 다른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었지요. 특히 24시간 주기의 생활 리듬이 무척 달랐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새로 생긴 특이한 습관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우리가 빌린 작은 산장의 거실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초록빛 외엔 사방이 컴컴했습니다. 잠시 뒤 제 형제들이 살그머니 집에 들어오다 제게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형제들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을 때까지 놀다가 들어왔던 겁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되기 전에 제가 가진 것을 주변에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소유욕이 강하지 않고 물건의 애착도 깊지 않아서 그리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다 내려놓자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8잔이 혈관을 타고 도는 것 같았지요. 물건을 정리한 다음엔 학자금을 갚았습니다. 빚을 진 상태로는 숲속 승려가 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말입니다. 저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겨울이라 마음먹기가 더욱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내면의 직관에 의지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만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잘하는 사람 나티코 1992년 1월 28일 툭툭 툭툭에서 내려 작은 배낭을 둘러매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생 처음 사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출입구 옆에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와타나나찻 국제 숲속사원 우거진 나뭇가지들이 아치형 지붕을 이룬 길을 따라 들어가자 금세 선당에 이르렀지요. 호랑이 연고 냄새와 향 사르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20여 명의 승려들이 야트막한 연단에 앉아 조용히 바라볼 때에 담긴 음식을 공양하고 있었습니다. 공양간을 찾아가서 나이가 지긋한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공양했습니다. 그들의 손주 여럿이 주변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지요. 10여 명의 서양인 손님도 우리와 함께 합류했습니다. 승려들이 공양을 마쳤을 때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무릎걸음으로 주지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이름은 아잔 파사노였습니다. 캐나다 서부 오지에서 벌목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들었지요. 저는 그곳에 찾아간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숲속 승려가 되고 싶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잘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손님들과 함께 기숙사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사흘 뒤에도 여기 있겠다고 하면 당신은 머리를 깎으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겁니다. 주지 스님의 말은 환영 인사치고는 다소 차갑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왜 그랬는지 알았지요. 사원의 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떠나는 사람이 워낙 많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사흘 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가 되자 마음이 편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행위는 진지하게 그곳에 머물고자 뭔가를 포기할 각오가 됐음을 겉으로 드러냄과 아울러 자연스럽게 자신이 더는 손님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사원은 배낭여행객을 위한 무료 호스텔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승려들이 수행하는 도랑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지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남자와 함께 삭발식을 치렀습니다. 같은 날 사원에 도착한 인연으로 서로 소중한 도반이 되어 주었지요. 우리는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비교적 긴 머리칼을 휘날리다 빡빡이가 된 모습에 한바탕 크게 웃었지요. 몇 주 뒤 저를 행자 단계로 올리고자 조촐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승복을 갖춰 입으니 제가 진짜 승려처럼 보였습니다. 행자는 여전히 돈을 쓰고 운전하는 등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사원의 진정한 수행자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저는 사마승, 즉 수습승려가 되었습니다. 승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사원의 주지이자 스승인 이잔 파사노 스님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처음부터 무한히 신뢰했고 스님은 그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승명을 받는 의식을 치를 때면 아잔 파사노 스님은 태국의 어느 사원에나 있는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태어난 요일에 따라 부여할 이름이 적힌 책이지요.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수백 가지였지만 적합한 이름을 선택하는 일은 스승의 몫입니다. 아잔 파사노 스님은 제게 나티코라는 이름을 제안하며 마음에 드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저는 그 이름이 무척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승려들의 승명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주는 무엇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위한 이름이지요. 승명에 꼭 개인의 특정한 측면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가령 우리 사원의 한 승려는 이른바 거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거칠고 욕설 섞인 말을 내뱉었고 당연히 사원에서 생활하는데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말씨가 유려하고 부드럽다는 뜻의 승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에는 추가적으로 특정한 측면의 발전을 격려하려는 스승의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 사원에서는 사마승은 황토색 승복을 입어서 일반 승려처럼 보이지만 좀 더 따르기 수월한 계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사마승으로서 1년을 보낸 뒤 본인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고 사원에서도 그가 수행의 길을 걷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제야 정식 승려가 될 수 있지요. 정식 승려가 된다는 것은 곧 훨씬 더 엄격한 계율에 따라 살기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종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전통이 다양하지만 테라와다, 즉 남방불교에 속한 비구는 227가지 계율을 따르고 비구니는 311가지의 계율을 따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승려는 계율을 완전히 암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변에서 꽤나 우러러보게 되지요. 현지 승려 중에는 10% 정도가, 서양인 승려 중에는 3분의 1 정도가 암송을 시도했습니다. 계율을 다 암송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다른 불경과 마찬가지로 계율도 팔리어, 남방 불교 경전에 쓰인 말로 쓰여 있는데 빠르게 암송할수록 좋지요. 2주에 한 번씩 우리 중 한 명이 전체 승려 앞에서 큰 소리로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아주 빨리 암송하면 50분 정도 걸렸는데 더 느리게 암송하면 듣기에 지루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도 결국 다 암송하긴 했지만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암송하기까지 과장 없이 정말 1000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계율 중에 단연 눈에 띄는 4가지가 있지요. 그중 한 가지만 어겨도 더는 승려가 아니게 되지요. 누구나 알만한 것이라 그것은 잘못이라고 알려줄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요, 두 번째는 음행이며 세 번째는 살상입니다. 네 번째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뒤 제가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은 금욕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출가하고 승려가 된다는 것은 판단을 멈추고 먼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 시대 이래로 이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뜰 때와 초승달이 뜰 때마다 모입니다. 중요한 정기적 의식이 있기에 모이기 전날 남들 머리를 깎고 연꽃과 향으로 선당을 장식하지요. 바로 이날이 개울 전체를 암송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둘씩 짝을 이루어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서 그동안 사소하게라도 계율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왜곡했던 일을 서로 고백합니다. 가령 살생을 금해야 하는데 모기를 죽였다면 그 시간에 털어놓으면 됩니다. 반면에 핵심적인 계율을 어겼다면 나중에 모든 승려 앞에서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죄를 짓지 않거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핏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흡사하게 들립니다. 가령 사원 전통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잘못을 했다면 승려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잘못은 대개 한 번 저질렀던 사람이 또 저질렀습니다. 매번 같은 승려들이 환한 달빛을 받으며 무릎걸음으로 앞에 나가 다음과 같은 말을 오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조금 잘못된 짓을. 그 고백 자체는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남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잘못을 소리내어 털어내는 순간 내적 압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서양인 성녀들은 이른바 마음을 터놓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함께 모여 그간 우리 안을 지나갔던 생각과 경험을 나눴는데 우리는 이런 모임이 마음을 수행하는 불자의 삶에 무척 어울린다고 생각했지요. 모임에서 우리는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작은 금강절을 사용했습니다. 손잡이 양끝에 날카로운 날이 붙은 법구인 금강절을 진 사람은 자신이 최근에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일이나 용기를 냈던 일화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도 중간에 방해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소박한 진심을 털어놓으면 나머지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묵묵히 들었습니다. 태국 승려들은 우리 모임을 보고 낄낄 웃곤 했습니다. 우리가 불자다운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위가 그들의 눈에는 어색하고 딱딱해 보였던 것이지요. 일상적으로 나누면 될 이야기를 굳이 형식을 갖춰 돌아가며 말하는 모습을 우스워하면서도 그들도 종종 우리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사원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태국의 숲속 사원 전통은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저버리는 승려들에게 문제의식을 느낀 수행자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숲속 사원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건박했으며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 좌선 수행에 집중했고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우리는 열대에 우거진 숲속에 있는 높다란 나무 기둥들 위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짠 도사리를 깔고 잤고 하루에 한 끼 주어진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돈을 전혀 만지지 않았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익숙해져야 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명상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명상가를 뽑는다면 우승 후보로 꼽혔을 터라 저는 사원 생활에 꼭 많은 완벽한 수행자는 아니었지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3, 40분 이상을 명상을 하는 좌선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날뛰는 생각을 여전히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잠재우고 조금이라도 고요한 마음에 도달하려면 매번 무척이나 고전해야 했지요. 의무적으로 매일 긴 시간 동안 자선하며 강도 높은 수행을 했는데도 제 의지대로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사원에서 수행하던 시절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모여 자선할 때면 제 생각은 이렇게 날뛰었습니다.
좋아, 한 번에 하나 없이. 이제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깨달음에 이르려면 얼마나 걸릴까? 부처님은 6년밖에 안 걸렸다던데. 부처님은 분명히 전생에 완벽한 업을 쌓으셨을 거야. 내 업은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궁금하군. 모르긴 해도 완벽한가는 거리가 멀 거야. 그나저나 내가 이번 생에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도 궁금하네. 5,000병, 10,000병. 그거 상자에 담아서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일까? 어디 보자. 안 돼. 집중하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승려가 되기로 한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야 마침내 제 안에서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세상과 제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지요.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진실을 말하기, 서로 돕기, 쉼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 침묵을 신뢰하기.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쉼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 침묵을 선택하기. 쉼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 침묵을 신뢰하기. 자네들 그거 아는가? 우리 정신은 어떤 면에서는 이 칼과 흡사하다네. 내가 이 칼을 아무 때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플라스틱도 자르고 콘크리트도 자르고 유리, 금속, 나무, 돌까지 마구 자른다고 상상해보게. 날이 금세 무뎌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지. 반면에 나무를 자를 때 외엔 칼집에 꽂아주고 쉬게 한다면 이 칼은 제 역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그 비유는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정신을 온전하고 바르게 유지하면, 제 정신을 온전하고 바르게 유지하려면, 날카롭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때로 쉬게 놔둬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우리는 인간이 지식에 도달하는 방식이 한 가지 이상 있다는 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성이 우리의 도구함에 들어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도 자꾸만 관가하게 됩니다. 저는 이성이 별 의미 없는 특성이라거나 덜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수없이 제공했습니다. 기술, 과학, 의료, 민주주의, 평등 등 소중한 발상과 체계가 만들어지는 원천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도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영감의 순간입니다. 불교도들은 이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그들은 명상과 지혜는 확고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명상과 지혜는 확고하게 이어진다. 때때로 내면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주의가 분명해집니다. 에스파냐에서 일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그러했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의 소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순간의 지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찾아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바로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을 쉬게 하고 내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쉬게 하고 내부에 가만히 귀 기울이기. 행복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조차 그런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바깥에서 온다고 믿고 싶은 본능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가령 화려한 경력을 쌓아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면 한동안 꽤 우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누구나 잠시 먼저 생각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은 마치 달콤한 디저트만 먹으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이죠. 디저트는 눈에 아름답고 입에 달콤하지요. 하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의 지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아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던지는 질문과 요구는 그보다 몇 배나 시끄러워서 지혜의 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틈을 내어 멈추고 고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정적의 순간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어떤 삶을 살든 자기 안의 평화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내재한 소중한 능력을 돌보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 자기 안의 평화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내재한 소중한 능력을 돌보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요란한 소리에 쏠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갈등에 이끌리고 불안과 불행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항시 현실과 투쟁하게 되지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성에 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이성 또한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면의 더 현명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니 드디어 결심을 단행할 만큼의 확신이 찾아온 것이지요. 저는 이런 식으로 혹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성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최종 결론에 이르지도 않았지요. 저 자신의 좀 더 큰 부분에 접근한 바로 그 정적의 순간 갑자기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현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중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섬기느라 선물을 잊어버렸다.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섬기느라 선물을 잊어버렸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지혜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소리는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괴짜들의 공동체.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지 스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다네. 처음엔 거칠고 들쑥날쑥하지. 그런데 삶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온다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쳐지고 비벼지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닳게 된다네. 결국 둥글고 매끄러워지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걸세.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줄줄 흘러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기회를 서로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끼면 우리 또한 남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기 쉽습니다. 주변을 더 공감하는 자세로 관찰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면 이처럼 서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수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전념하는 공동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처음엔 무척 불쾌했던 사람이라도 꺼림칙하게 여기는 제 마음을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곤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훈련은 휴식한 뒤에 계속 독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